전부 다 성공하시고 싶고 그다음에 출세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어요. 전통사회에서 조선사회를 한번 생각합시다. 그때는 벼슬이 곧 성공이었어요.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어제까지 백면서생이 권력과 재물과 여자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과거 시험 준비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이때는 그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그때도 고시를 패스하면요 돈 많은 여자들이 열쇠 3개 가지고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4자 돌림 가지고도요 이번에 지금 사법고시 연수원에서 한 1000명 나왔죠. 절반이 취직이 안 돼요. 절반이 취직을 못해.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까지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육국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육국공무원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경력 쌓고 라는 거예요. 자, 21세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조 시대인데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공은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세는 개념이 달라요. 출세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도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출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출세한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동시에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벌 2세나 재벌 3세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럽니까?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일감 몰아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출세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누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줘. 이 새끼 돈 많은 돼지로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공이나 출세의 개념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김연아다. 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피겨 스케이팅 하면은 뭐 다리 쭉쭉 뻗은 유럽 애들이나 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다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뭐 김연아가 뭐 장풍을 날렸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직하게 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했죠. 자, 그래서 자기 이제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뭘 하겠다. 이 목표가 없으면 통상 지금의 삶이 그렇게 불만족스럽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목표가 뚜렷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지 되는 대로 살았는지 목표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7 쌍기역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외자담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상 공부하면 책 놓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무슨 국어 공부하는 게 공부인가? 그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곧 뭐였냐면 수신이었습니다. 수신. 공부는 곧 수신이었거든요. 몸을 닦는 겁니다. 수신인데 디스플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머리도 우리 몸이고 마음도 우리 몸이고 이 육체도 우리 몸이에요. 따라서 공부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동시에 돼야 공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박지성이다.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무슨 공부예요? 몸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 공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결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 아무렇게나 그냥 재밌어서 축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하려면 축구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박지성 선수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 들여대면 인터뷰를 영어로 해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니까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이 가능하다. 머리 공부만 돼 있고 마음 공부나 도덕성이라든가 이 몸 공부가 안 되는 놈은 사기꾼 되기 딱 맞아요. 여러분 신문에 부정부패 또는 사기친 놈 치고 머리 나쁜 놈 한 놈도 없어요. 머리 무지무지 좋은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또 이건 비어있고 이것도 비어있는데 몸 공부가 잘 된 놈들은 주로 뭐 하냐 하면 조폭을 주로 해요. 그렇죠? 이 조폭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머리 공부도 안 돼 있고 몸 공부도 안 된 놈이 마음 공부만 돼 있으면 말만 많아.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네가 해봐라. 그러면 말만 계속 하는 놈이 있어요. 따라서 머리, 마음, 몸이 동시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일한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아침부터 밤중까지 뼈 빠지게 일해요.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요 맨날 일도 않고 노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장 공평한 게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성과를 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오늘 내가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왜? 시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점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는데 점점 바빠. 그 다음에 시간은 이게 절대적인 물리량 같은데요 상대적인 물리량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감도 그래요. 물리학적으로도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시간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시간이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빅뱅부터 시간이 시작됐어. 그 이전에 시간이라는 조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덜 늙어요. 게으름뱅이는요 파상 늙어요.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정지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비스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얼굴 보고 저 나이 40입니다. 그런데 50대로 보면 아, 이 사람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리적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젊게 살고 어떤 사람은 빨리 늙어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연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이젠하워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아, 대답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대답하고 저 누구지? 그런 마음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을 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하신 분입니다. 끝나고 나서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하셨고 미 합중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다음에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는 많이 들어보셨죠? 존 F 케네디도 안 들어보신 분은 진짜 젊은 양반이에요. 진짜 젊은 양반이에요. 요게 지금 존 F 케네디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장면인데 여기 어디 같아요? 집이에요? 어디예요? 공원 같죠? 공원 같죠? 근데 이 사진보다도 요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 공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뒷짐을 찌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인데 그 사진이 그 해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이 46세의 젊은이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어요. 거기다가 자유우방을 책임져야 되는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죠?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소련이 미국의 코미테인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6세의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이 핵미사일을 싣고 지금 소련 군함이 쿠바로 가는데 그걸 정지시킨다? 그럼 뭘 각오해야 됩니까? 제3차 대전, 다시 말하면 핵전쟁을 각오를 하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은 핵무기가 거의 비슷하게 있었으니까 핵전쟁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결심을 하겠어요? 이 핵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 대통령은 그런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직 대통령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관사나 백악관에서 만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의 첩보위성이 도청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청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공원에 가서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와서 케네디 대통령은 즉각 쿠바를 봉쇄해버렸어요.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봉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소련이 항복했습니다. 물러갔어요. 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계급은 원수입니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요, 참모회의 할 때 참모들이 올린 기한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그 다음에 이건 놔두고 골프 얘기만 해. 오늘 골프가 잘 맞았다는 둥? 그 얘기만 하니까 기자들이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평일날 골프 치다 기자들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신문에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느냐. 그렇게 씹어제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그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앉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것. 또 하나는 국무성과 국방성이 서로 똑같은 문제를 놔두고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을 때 미 합중국 대통령이 가만히 양쪽 말을 들어보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나머지 일을 시시콜콜 간섭하면은 될 일도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골프 칠 때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게 가장 잘 떠오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평일날 골프를 치는 것이 당연하다. 당당하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미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이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서 거기 앉혀놔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각 부서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툴 때 그걸 판단을 누가 해줘야 돼? 대통령이 해줘야 되죠. 가만히 양쪽 말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옳다는 걸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시콜콜한 것은 그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알지도 못한 놈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다 망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가? 이게 아이젠하워 법칙입니다. 자, 아이젠하워 법칙은 현대 조직의 리더, 그리고 주부, 학생, 밑에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이 방법이 전부 그 뒤에 대통령들이 모방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학 서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어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것,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는 것, 그 다음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자, A,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즉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부하에게 지시해야 할 사항. 그렇죠? 당장 부하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할 사항.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같으면 지금 납기일이 다 된 세금 고지서. 이거 당장 처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거래처 관계에서는 거래처에 줘야 할 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일들 굉장히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반드시 처리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법은 뭐였냐면은 요걸 처리할 때는 요것도 생각하지 않는다야. 그래야 머리가 간단해요. 아이고 이거 빨리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자기 개발과 관련되는 일. 예를 들면 내가 제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의 잠재 역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검진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일. 이건 오늘 운동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요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들. 또 애터미 사업을 한다 하면은 파트너나 스폰서 또는 고객과 인간관계를 다지는 일. 그거 안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요걸 할 때 잘 안 돼요. 인간관계를 다져놓지 않으면 긴급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 누가 하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C에다 써요. 대부분의 시간을 C에다 써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선가 걸려오는, 수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그거만 저도 들어보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있다고 전화만 잔뜩 와요. 무슨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글 쓰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 선거사무소입니다 뭐 여론조사합니다 뭐 그런 전화가 수없이 걸려요. 전화가 왔으니까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통상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전화를 직접 받지 않는 게요, 쓸데없는 전화가 거의 90%예요. 그러면 리더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을 두는 겁니다. 이걸 리더에게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전화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 받으면 하루 종일 전화 왔다 뭘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부터 이메일 보세요. 이메일이 들어가면요 무지하게 와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누가 저런 거래?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요게 주부들이 통상 얘기하는 오늘 내가 피곤한데 아무것도 한 일 없네. 그거예요. 3시간 동안 드라마 보고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아. 전화해보면 전화가 통하질 않아. 그러면 전화기 잘못 넣었구나. 웬걸 누구하고 수다 떠니라고 푸시 어쩌고 거의 한 30분을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전화 결론은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자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0분간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요 여기하고 여기에 시간을 안 쓸 것 같은데 학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시간을 대부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그리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자기가 시간을 배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밑에 CD에 다 쓰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여기에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은요 전부 긴급하고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래. 근데 내가 그래 자기 주체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나는 긴급하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나한테 요청한 사람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여기와 여기에 시간을 쏟도록 유념을 하시라 이거예요. 유념을. 요것을 알고만 있어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 파레토라는 분이에요. 빌프레도 파레토인데요. 이태리 경제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 당시에 이태리의 토지를,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조사해 봤더니 이태리 국민의 20%가 땅의 80%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전 유럽을 다 조사해 봤더니 전 유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60년대 유엔에서 전 세계를 조사해 봤어요. 전 세계를 유엔에서 조사해 보니까 20%의 사람이 전 세계 소득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곧 뭐냐 하면은요, 일도 나에게 처리할 일 중에 20% 가치가 80%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의 쓸데없는 일이 많다. 이건요, 사회조사를 해보면 거의 맞아요.
운전수 20%가 교통규칙을 80% 위반해요. 회사에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은 회사 전체 인원 중에 20%가 말썽을 80%를 일으켜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조사해 보면 환자 20%가 건강보험에 80%를 써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가수 20%가 소득의 80%를 차지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여자 100명 중에 20명은 미인이고 80명은 보통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 80 그래서 이것을 법칙이라고까지 한 것은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자기 화단에 심어놓은 완두콩을 조사해 봤어요. 완두콩을 조사해 보니까 완두콩 꼭지 20%에 완두콩 알이 80%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법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미 사이를 조사해 보면 20%가 일하고 80%가 논답니다. 그런데 그 노는 사람이 노는 개미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접어들면 80%가 움직여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에서 20% 사람이 80% 일을 한다. 그러면 80%는 없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20%가 80%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직에 수의가 없다, 운전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사장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20% 사람들이 80%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물품의 20%가 80%의 매출을 차지해요. 많은 게 아무리 아이템이 많아도 그게 다 소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 중에 20%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아이젠하워 원수는 대통령 하면서 책상 정리도 또 이렇게 했어요. 이 양반은 책상을 이렇게 4개, A, B, C, D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4칸을 만들 수도 있고, 통상은 회사나 조직에서는 이게 4단 그 서류 정리함이 있죠? 요걸 가지고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4단. 그래서 A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지금 바로 처리할 서류, 일, 이것을 A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면 아이젠하워 장군이 말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놔야 될 것인가를 바로 정해라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게 결정이 옳은 것인지 참모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이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든가, 또는 누구누구하고 협조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은 다음 칸에 놔둔다. C에는 버려야 할 것들.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걸 실천해서 정리해 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요거라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우리 마누라도 그런 거 있던데, 백날 가도 해주지 않는 요리책. 그거 한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요리를 한 번도 안 해줘. 또는 오래된 신문이라든가 오래된 잡지라든가 입지도 않은 헌옷이라든가 등등. 그 20-80 법칙에 보면요, 자기 옷장에 있는 옷 중에 20%를 가지고 80%를 입는다고 돼 있어요. 맞는가요? 옷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중에 입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책상 정돈이 잘 된 아이일수록 학교 성적이 좋답니다. 네, 머리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학생들 이 자녀들의 그래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책상이 지저분한 아이일수록 성적이 안 좋답니다. 왜 정돈을 못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요 D는 기타. 기타는 다른 서류철에 이건 처리해놔야 되겠다. 버리기도 아깝고 당장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중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책상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버려야 될 것들. 저는 1년 가도 안 쓰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투자니 공간이 없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다음. 자, 제가 이거 많이 해요. 미국의 경영학자가 참 할 일 없는 경영학자가 미국 직장인들이 뭘 찾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보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계산하기는 조사해 보니까 뭘 찾는데 30분이 걸리더랍니다. 통상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는 나갈 때마다 휴대폰이 어디가 있는지, 휴대폰 찾느라고 이게 나갔다가 또 시계는 어디다 뒀는지, 케이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요. 그래서 제자리에 제게 있으면 이 쓸데없이 찾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목수가 잃어버린 공구는 새 것을 사자마자 나타난다. 이게 공구의 법칙이라고 이제 통상 저도 그래요. 뭐가 판날 찾다가 없는데 새 거 사면 엉뚱한 새 그거 있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찾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음, 자, 이베르트라고는 독일의 세계적인 시간 관리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시간 관리 이론으로서는 세계 최고 학자입니다. 봅시다. 물건을 꺼냈으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다. 통상 안 갖다 놔요. 꺼내놓고 쓰고는 거기 놔둬버려. 왜냐하면 놔둘 때는 여기다 놔뒀다. 그래 기억하거든.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어디다 놔뒀지 이게? 그래서 반드시 거예요. 열었으면 닫아둔다. 열었으면 닫아둔다. 그 다음에 떨어뜨렸으면 다시 줍는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놨으면 다시 걸어둔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살 것이 있으면 즉시 써놓는다. 그 다음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해놓는다. 이렇게만 해도 뭘 찾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진다. 근데 가장 전형적인 게 군대에서의 정리정돈이에요. 군대에서는 총은 어디에, 헬멧은 어디에, 배낭은 어디에, 칼은 어디에, 탁탁 그 위치가 다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전투가 꼭 낮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밤에 전투가 일어나도 어디를 잡으면 무엇이 어디 있다는 게 탁 잡으면 총이 잡혀야 돼요. 탁 쓰면 헬멧이 해야 되고 이게 탄대가 찾아야 되고 배낭 둘쳐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방법.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내내 배운 게 이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을 자리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생명과.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기만 해도 쓸데없이 물건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자, 다음. 자, 고난님입니다. 고난님은 모든 걸 통반장을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할 일은 두 가지다. 다른 일에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면은 다른 사람은 일을 못 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자기만 피곤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면서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왜? 쓸데없는 일을 간섭 안 하거든. 간섭 안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권한 위임을 하니까 농땡이 필 줄 알았는데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거든 지금. 자기 책임. 자, 다음. 바로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쫄뱅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셀프 리더예요.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리드해야 됩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이렇게 배가 빠져요. 이게 타이타닉호고 이게 코스타 콘코르디아. 최근 이게 1912년에 빠졌는데 딱 100년 만에 또 빠졌어요. 이태리 화여객선이죠. 자, 리더십과 관리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를 보면은 비행기가 어디 가다가 밀리미터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놈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건지 칼 가지고 이 밀림도 치고 어쩌고 항상 또 그때는 또 야시한 무슨 아가씨가 하나 등장하죠. 또 그때. 그런데 여기서 리더십은 뭐냐면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밀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로가 있고 인가가 있는 곳이냐를 결정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 방향을 결정하면은 낫으로 나무를 효과적으로 치는 것이 관리예요. 어떻게 분간이 가시죠? 아무리 낫으로 효과적으로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셀프 리더. 밑에 자기 이 파트너가 있으면 리더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지만 적어도 자기 리더는 자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건 좀비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배가 이렇게 침몰해버린 것은 이 배의 최고 리더는 누굽니까? 선장이에요. 선장이 잘못한 거예요. 두 배의 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최대의 배였어요. 그 당시 최고 기술로 최대의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쌍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 쌍안경을 안 가지고 가니까 앞에 빙산이 있는지 뭔지 육안으로 봐야 돼. 육안으로.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 대서양에 지금 빙하가 떠 있다고 계속 무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장은 그걸 무시했어. 뭐 통상 있는 일 그렇게.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아메리칸 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지나가다가 그 방향에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있다고 무선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니까 무선사가 신경질을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쪽 아메리카노의 통신사가 무선사가 신경질을 팍 내면서 잡으랬어요.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무선을 쳤는데 구조선이 안 온 게 그 자식이 잡으랬거든. 통신사가 잡으랬어. 왜냐하면 저쪽에 신경질을 했거든. 쓸데없는 지나간다고. 전부 누구 잘못이에요? 통신사 잘못이 아니고 리더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장이 쌍안경을 안 가져가가지고 빙산이 나타났는데 450m에서 발견했어요. 배가 틀지를 못하죠? 그렇죠. 또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한 2,300명이 탔는데 구명정이 1,100명밖에 없어. 구명정이 그러니까 절반도 안 실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선원들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구명정 하나에 몇 사람이 타는지를 몰라. 이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1,100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산 게 750명밖에 안 돼. 왜? 구명정에 몇 명을 태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구명정에 탄 사람들 어떻게 해서 빨리 내려가지고 난리 법석을 띄겠죠. 그러니까 내리다 보니까 사람이 덜 탄 거예요. 전부 다 선장의 책임입니다. 그 교육을 시켜야죠. 구명정 데리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자, 요 배는 선장이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21세기에 난 사고란 말이에요. 선장이 이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신문에 나기는 묘령의 아가씨와 와인을 즐겼답니다. 그 묘령의 아가씨가 곧 나타날 거다 그런데 나 그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안을 가는데 원칙을 안 지켰어요. 그게 룰에 해안선에 550m 이내로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요 해안선 근처에 자기 친구가 산대요. 그래 친구한테 이러고 손짓하려고 150m까지 가다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간부들은 배하고 최후를 같이 했습니다. 전부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실어 보내고 자기들은 거기서 순직했어요. 배와 함께. 근데 이 자식은요, 배가 가라앉으면 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선장이 지가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장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배로 복귀해서 지휘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지그 집에 가버렸어요. 이건 무책임하기 짝입니다. 리더가 이래가지고는 이게 빠질만하죠. 이게 빠질만하죠. 이번에 또 사고 났대. 요 회사에 또 사고 났어요. 또 사고 났어요. 전기가 꺼져버려가지고 3일 동안 4,000명이 탔는데 완전히 생지옥에서 겨우 구출된 이 모양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리더의 잘못이에요. 리더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잘못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우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리더는 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시간 복제, 시간 함축, 시간 창출. 소득을 얻는 방법에 노동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노동과 또는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거예요.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자기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방법.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구멍가게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무원 그만두면 봉급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기 시간을 그 일에 투입하지 않으면요 소득이 안 나와요. 회사원 그만두면 계속 봉급 줍니까? 안 줘요. 이게 노동소득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통상 어떤 임금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임금소득이라고 할 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소득이 나오는 거지 자기가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 소득이 있어요.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소득을 만들어주니까 내 노동하고는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요.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 노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여기다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한단 말이야. 저축. 즉, 현금을 저축을 하든가, 부동산을 사든가, 상가를 사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노동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나오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논다고 해서 소득 안 나옵니까? 임대소득이 계속 나와요. 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행에 10억을 예금해놨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이자 안 줍니까? 일요일이라고 이자 안 줘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이자 안 줍니까? 이게 은행 시스템이 나에게 소득을 창출해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노동소득을 벌 수 있을 때 저축을 해서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시스템 소득을 평생 얻을 수 있는 저축을 한 사람이 얼마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파타임 잡을 가져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늙어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을 갖는 방법이 여기서처럼 저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통해서 만약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또 저작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설이나 이런 글을 무지무지 잘 써가지고 책이 계속 팔린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책 안 쓴다고 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시간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하기는. 자,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하거나 또는 로열티를 받거나 저작을 받으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 창업을 하면 돼요. 창업을 해서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기업을 만들면 내가 어디 갈 수 있어도 밑에 있는 사원들이 내 일을 해줘요. 이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10억 가지고 회사 만들어 봐야 그거 집행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옛날에 동네에 슈퍼마켓 하나 하면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 못 가서 망해요. 빵집 하면 두 부부 먹고 살았어요. 치킨집 하면 두 부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아주 말아먹기 딱 좋아요. 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창업을 해서 시스템을 가지려면 우선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금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갖기가 힘들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로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왔을 때 한 얘기예요. 유일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인류 기업이라도, 인류 기업 사원도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시스템의 한 부속이 되는 거지 자기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내가 삼성에 들어갔다. 이거 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게 됩니까, 어때? 그 사람도요, 삼성에 해고되면 그 즉시 임금 소득이 없어져요. 시스템 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방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판을 따라하면요, 자기가 구축했던 고객 전부 다 회사에 반납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구축했는데 이게 시스템 소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유일한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스템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여기 쑥 나가서 이게 100단계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게 나면은 내가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면 이 밑에 시스템은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 내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 이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걸 상속할 수 있다. 그 말은 방판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게도 의사 상속하는 거 봤어요? 상속 못 합니다, 의사. 지가 의사 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의사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의사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상속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살 때 물려줬다. 그러면 20살 먹은 아가씨가 월 소득 5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어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요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요게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간 복제예요. 내가 1시간 일하면 내 밑에 다운라인이 1시간씩 일하면 수만 시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수만 시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 압축이 되는 것이고 시간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할 일을 7만 명이 했으니 7만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 새끼 또 사기치는구나.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늘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구두쇠 구두쇠 사장님이 사원한테 봉급 주기를 싫어해. 그래서 한 사원이 꾀를 냈어요. 사장님, 저 오늘 1원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내일 4원 주시고 모레 8원 주시고. 그러니까 사장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3,000원이면 되겠구만. 아이고 땡 잡았다. 다른 놈들은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제 자식은 3,000원만 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배가 법칙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2의 0승부터 시작하면 1원이죠. 2의 2승 이게 4원이죠. 2의 3승 이건 8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30씩을 하면요 5억이 됩니다. 5억. 2의 31승을 하면 10억이 돼요. 30단계를 내려가면요 10억이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 30단계입니까? 수백 단계가 내려가 있어요. 이게 배가의 법칙이에요. 요걸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주 강해요. 그냥 알아.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되나?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손자들한테 계산하는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있는데 2에 31승 탁 치면 탁 나와요. 이게 10억 몇 천만 원이 나와요. 10억 몇 천만 원이 나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저번에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요 종이를 요 종이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통상 우리는 플러스를 아니까 좀 떨떠름한 분은 그거 뭐 물까지 오겠지. 또 굉장히 많이 이걸 봐주는 분은 아마 강사 키만큼은 할 거다. 50번 접으면.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써가지고 그 정도 천장은 닿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50번 접으면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50번 접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2의 50승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2의 50승이거든요. 계속 접으니까 그렇죠. 2배로 되니까. 2의 50승이면 1억 2천만 킬로미터가 돼요.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51번 접어버리면 태양까지 갔다가 집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배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시스템 소득입니다. 바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건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판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지만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사다리를 놔뒀는데 어느 놈이 나 좀 올려주면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그 올려줄 놈이 없어요.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자, 천행건 사강불식.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역에 하늘의 운행의 법칙은 굳건하니 굳셀건자거든요. 굳건하니 스스로 이 굳셀강자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어 쉴식자니까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운행 법칙 다시 말하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이게 하늘의 운행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법칙, 인간세법, 성공의 법칙도 변하지 않으니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이게 주역의 맨 앞에 근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종두, 득두, 종과 득과 요 심을 종자고 콩두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비슷한 속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 콩을 얻을 수 있고 오이 과자입니다. 종과 득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오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나왔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씨가 아닌데 뭔가 나왔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과응보. 자기가 저지른 대로 보답받는다. 자기가 한 대로 보답받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분명히 애터미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저는 군대 생활을 40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것인가, 그것만 연구를 했거든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이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것만 연구했는데, 근데 극과 극은 통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아, 이건 괜찮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응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자, 모두 좋은 씨를 뿌려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